매일 밤 12시 할머니는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산으로 갑니다. 붉은 핏물이 흘러내리는 그 통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뽕작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재물운과 행운이 찾아갑니다. 톡, 톡, 톡 들리시나요? 자정이 넘은 시각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이 적막한 골목에 무언가 끈적하게 떨어지는 소리 말입니다. 빗방울 소리는 아닙니다. 오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달빛만 서늘하게 비추는 날이니까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그 소리는 낡은 아스팔트, 바닥을 때리는 둔탁하고 무거운 액체의 파열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로등조차 수명이 다해 껌뻑거리는 이곳, 재개발이 확정되어 산 사람보다 떠난 사람의 흔적이 더 많은 봉산마을의 꼭대기층, 그곳에서 굽은 등을 힘겹게 펴며 걸어 내려오는 한 노인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심옥분, 올해 78이 된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오른손에 들린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붉은색 뚜껑이 덮인 커다란 김치통, 장정이라도 한 손으로 들기 버거울 만큼 묵직해 보이는 그 통이 할머니의 가냘픈 팔에 매달려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통의 뚜껑 틈새입니다. 꽉 닫히지 않은 틈으로 검붉은 액체가 새어나와 할머니가 내딛는 걸음마다 뚝뚝 핏물처럼 길을 적시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이 골목에 비릿하고 역한 피 냄새가 섞이기 시작한 건 바로 심할머니가 저 김치통을 들고 밤마시를 다니기 시작한 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낡은 동네에 스며든 공포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귀신이나 괴물의 형상이 아닙니다. 바로 소문이라는 형체 없는 안개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릴 때 공포는 가장 끔찍한 실체가 되어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봉산마을은 지금 그 공포에 잡아먹히고 있었습니다. 마을 초입, 아직 이사를 가지 않고 버티는 몇 안 되는 집들 사이에는 흉흉한 이야기가 전염병처럼 돌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고양이들이었습니다. 봉산마을은 본래 길고양이들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고양이가 많았습니다. 재개발로 사람들이 떠나면서 버리고 간 집고양이들과 원래 털을 잡고 살던 길고양이들이 뒤섞여 골목마다 야옹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주민들은 그 녀석들이 쓰레기 봉투를 뜯는다며 혀를 찼지만 그래도 가끔 먹다 남은 생선 대가리를 던져주며 미운 정을 쌓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많던 고양이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했거니 생각했지요. 하지만 검은 얼룩무늬가 있던 네로도 애교가 많아 슈퍼 앞을 지키던 나비도 심지어 다리를 절뚝거리며 동네를 배회하던 늙은 고양이마저 며칠 사이에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작정하고 씨를 말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마을 가장 높은 곳, 폐가나 다름없는 집에 홀로 사는 심옥분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부녀회장 박 여사는 경로당에 모인 노인들에게 침을 튀기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봤다니까? 저 위쪽 옥분 할멈네 집 근처에서 고양이 비명소리가 꽥 하고 나더니 잠잠해지는 걸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아유, 소름 끼쳐. 그 할망구 눈빛 봤어? 눈동자가 퀭하니 초점도 없는 게 산 사람 눈이 아니야.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 늙어서 기력 달리면 짐승간 빼먹고 회춘하려는 미친 노인네들 있다고. 박 여사의 말은 지독한 독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사실 심할머니의 행색을 보면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떡진 백발은 빗질을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엉겨붙어 있었고 허리는 기역자로 굽어 땅만 보고 걷는 형상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사람들을 기겁하게 만드는 건 할머니의 손이었습니다. 한낮에 마주친 할머니의 손을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까? 쭈글쭈글한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는데 손톱 밑은 항상 새까만 때가 끼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흙때가 아니었습니다. 흙이라기엔 너무 진득하고 기름때라기엔 색이 붉었지요. 마치 짐승의 내장을 맨손으로 파헤친 뒤 미처 닦아내지 못한 피가 말라붙은 것처럼 검붉은 자국이 손톱 깊숙이 박여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은 할머니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돈을 집게로 집어받았다고 합니다. 그 손톱 밑에 검은 것이 혹시라도 자기 손에 옮겨 붙을까봐 겁이 났던 것이지요. 할머니가 다녀간 자리에는 항상 묘한 비린내가 남았습니다. 생선 비린내와는 다른 쇠 비린내 섞인 눅눅한 냄새 말입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내 새끼 밥 먹어야지. 좀에만 기다려라. 할머니는 길을 걸을 때마다 누군가와 대화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는데도 고개를 주걱거리고 허공을 향해 씩 웃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텅 비어 있는 마치 가면을 쓴 듯한 기괴한 표정이었지요.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재수 없다며 소금을 뿌렸습니다. 봉산마을의 시간은 바깥 세상보다 빠르게 흐릅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하면 무너진 담벼락과 깨진 유리창 사이로 길고 검은 그림자가 뱀처럼 기어나옵니다. 철거를 앞둔 빈집들의 깨진 창문은 마치 해골의 눈구멍처럼 뻥 뚫려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덜컹거리는 문짝 소리는 누군가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 음산한 풍경 속에서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급니다. 밤 십시만 되어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죽은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이는 바로 그 시간, 심옥분 할머니의 하루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밤 12시를 알리는 시계 바늘이 겹쳐지자 꼭대기 집의 녹슨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몸빼 바지 위에 색이 바랜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발에는 짝이 맞지 않는 슬리퍼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그 문제의 붉은 김치통이 들려 있습니다. 통은 꽤 무거운지 할머니의 어깨가 오른쪽으로 축 처져 있습니다. 뚜껑 사이로 꿀렁하며 붉은 액체가 넘실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몽유병 환자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앞만 보며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입니다. 목적지는 마을 뒷산.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되어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난, 그래서 대낮에도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는 그 험한 산길을 향해 말입니다. 쉿! 조용히 해라. 사람들 깬다. 할머니가 김치통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김치통 안에 살아있는 무언가라도 들어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노망난 노인의 혼잣말일까요? 할머니는 김치통을 마치 갓난아기를 어르듯 소중하게 품에 안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할머니가 매일 밤 저 무거운 통을 들고 산을 오르는 동안 등 뒤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느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도 할머니는 절대 쉬지 않습니다. 발을 헛디뎌 흙바닥에 넘어져 무릎이 깨져도 김치통만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진 채로 김치통 뚜껑을 어루만지며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 흐느낍니다. 그 집착에 가까운 광기는 보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어둠 속에서 희번덕거리는 할머니의 눈동자는 오직 산 중턱의 특정한 장소만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김치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그리고 산속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기에 이 노인은 매일 밤 피 같은 국물을 흘리며 산으로 가는 것일까요? 박 여사의 말대로 정말 고양이들을 잡아 그 내장이라도 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을에 도는 더 끔찍한 소문처럼 아무도 모르게 낳아 기르던 무언가를 산속에 숨겨두고 사육하는 것일까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기괴한 춤을 추는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져 사방이 암흑천지가 된 순간 할머니의 입에서 기이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흐흐, 다 왔다. 이제 밥 먹자. 할머니가 다시 발을 때려는 찰나였습니다. 뒤따라오던 바람소리와는 다른 바스락거리는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치통을 더 꽉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딛고 있던 썩은 나무 발판이 우지끈 부러지며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중심을 잃은 할머니의 손에서 기어이 그 무거운 김치통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김치도 평범한 음식물 쓰레기도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번들거리는 붉고 질척한 덩어리들이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려 쏟아진 내용물을 허겁지겁 손으로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흙과 뒤범벅된 붉은 덩어리를 소중하게 주워 담는 할머니의 손톱 밑으로 다시 검붉은 때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내 새끼 밥인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처절하게 울부짖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산메아리가 되어 음산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숲을 넘어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할머니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풀을 밟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더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쏟아진 덩어리를 움켜쥔 채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이 아니라 짐승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어둠 속의 존재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거기에 서 있는 게 사람이냐? 귀신이냐? 강준호 씨는 이 마을에 부임한 지 고작 일주일 된 신입사회복지사입니다. 아직 이 동네의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그 골목 끝에 웅크린 공포가 어떤 모양인지 알지 못하는 열정만 가득한 29 청년이지요. 그는 마을 사람들이 기피하는 봉산마을 꼭대기 심옥분 할머니 댁을 방문 대상 1순위로 올렸습니다. 박 여사를 비롯한 주민들의 흉흉한 증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젊은 사람 특유의 무모한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한낮에도 그늘이 드리워져 서늘한 할머니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문틈 사이로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마치 사람의 접근을 거부하는 가시덤불처럼 보였습니다. 준호 씨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폐가에서나 날 법한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어르신, 저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심옥분 어르신. 녹슨 철문이 쿵쿵 울렸지만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안에서 무언가 우당탕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찢어질 듯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가 감히 남의 집 문을 두드려. 부정타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튀어나온 할머니는 준호 씨를 향해 하얀 가루를 냅다 뿌렸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매캐하게 흩날리는 그것은 굵은 소금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며 콜록거리는 사이 할머니는 빗자루를 거꾸로 쥐고 도깨비 같은 형상으로 서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썩 꺼져.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내 새끼 놀란다. 썩 꺼져. 할머니의 고함 소리는 단순히 낯선 이에 대한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키려는 맹수의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준호 씨는 죄송하다며 손을 내저었지만 그의 시선은 할머니 넘어 활짝 열린 방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사람 사는 방이라기보다 거대한 쓰레기장에 가까웠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있는 정체불명의 박스들과 검은 비닐봉지들. 하지만 준호 씨를 경악하게 만든 건 시각적인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훅 끼쳐나오는 도저히 맡을 수 없는 지독한 악취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부패하는 시큼한 냄새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백질이 썩어 문드러질 때 나는 달짝지근하면서도 역겨운 시신 썩는 냄새와 흡사했습니다. 비위가 약한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구토를 했을지도 모를 만큼 강력한 악취가 코점막을 찔러왔습니다. 준호 씨가 무의식적으로 코를 틀어막으며 방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방구석, 어둠이 짙게 깔린 그곳에 하얀 무언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닭뼈라고 하기엔 너무 굵고 돼지뼈라고 하기엔 모양이 기이한 동물. 뼈다귀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뼈에 붙어 있던 살점들은 누렇게 말라비틀어져 있었고 개미떼가 그 위를 까맣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게 다 뭐야? 준호 씨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민들의 소문이 사실이었던 걸까요?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는 그 끔찍한 소문 말입니다. 하지만 공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뼈무덤 옆 부엌으로 통하는 길목에 놓인 익숙한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어젯밤 할머니가 들고 나갔던 그 붉은 김치통이었습니다. 뚜껑이 반쯤 열린 김치통 안에는 붉은 생고기 덩어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장 정육점에서 파는 깨끗한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핏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고 털 같은 것이 듬성듬성 섞여 있는 마치 방금 도축한 짐승의 내장처럼 보이는 덩어리들이었습니다. 파리들이 그 붉은 살점 위를 윙윙거며 날아다니고 있었지요. 준호 씨가 그 끔찍한 광경에 얼어붙어 있는 사이 할머니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금을 뿌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허공을 향해 시선을 돌리더니 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속삭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닿은 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 벽이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오빠가 화나서 그래. 조금만 참아. 엄마가 오늘 밤에 데려다 줄게. 응? 배고파도 참아야지. 할머니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머리를 쓰다듬는 신용을 했습니다. 허공을 어루만지는 할머니의 손길은 섬뜩할 만큼 다정했습니다. 준호 씨는 본능적으로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무언가 위험하고 불길한 영역의 일이 분명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준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제야 할머니가 다시 준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분노는 온데간데였고 초점 없는 탁한 눈동자만이 그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부엌 구석으로 걸어가더니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슥, 슥, 슥.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적막한 마당을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녹슨 식칼을 숫돌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한 박자에 맞춰 칼날이 갈릴 때마다 할머니의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호 씨는 그 모습에 압도되어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데도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칼을 갈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만 돌려 준호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툭 말을 던졌습니다. 젊은 양반. 그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밤길 조심해. 산신령이 노하면 뼈도 못 추려. 함부로 돌아다니다가 적골 난다. 할머니의 눈짓이 가리킨 곳은 방구석에 쌓인 하얀 뼈 무덤이었습니다. 준호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뼈들이 정말 짐승의 것일까요? 아니면 산신령의 노여움을 산 누군가의 흔적일까요? 할머니가 다시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 슥. 그 소리는 마치 오늘 밤 있을 무서운 일을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준호 씨가 공포에 질려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온 뒤에도 그 날카로운 칼 가는 소리는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 할머니가 갈던 칼을 들고 김치통 앞으로 다가가 붉은 덩어리를 쿡 찌르며 짓던 그 섬뜩한 미소를 말입니다. 그래, 오늘은 아주 싱싱한 놈으로 줄게. 우리 새끼, 오늘 밤엔 친구들도 많이 데려와야 한다. 할머니의 중얼거림과 함께 열려있던 방문이 저절로 끼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런데 닫히는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김치통 뒤편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붉은 눈을 번뜩이며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는 검은 형체가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세상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여름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폭우가 봉산마을을 집어삼킬 기세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빗줄기는 낡은 지붕들을 사정없이 때렸고 가로등마저 빗물에 합선되었는지 일찌감치 꺼져버린 밤이었습니다. 귀신도 비를 피해 숨을 것 같은 이 야심한 시각,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준호 씨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낮에 보았던 할머니의 그 섬뜩한 눈빛과 뼈무덤이 쌓여있던 방 안의 풍경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호 씨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요. 그는 우비를 챙겨 입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켠 채 밖으로 나섰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이 기이한 공포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숨어 심할머니의 집 쪽을 주시한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포착되었습니다. 우비도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채 걸어 나오는 작은 체구, 심옥분 할머니였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날씨인데도 할머니는 어김없이 그 붉은 김치통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빗물이 들어갈세라 자신의 굽은 등으로 통을 감싸 안은 채 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준호 씨는 숨을 죽이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 뒤를 밟았습니다. 진흙탕이 된 산길은 미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자인 준호 씨도 몇 번이나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을 뻔했지만 할머니는 기이할 정도로 멈춤이 없었습니다. 관절이 다 닳아버린 노인의 걸음이라기엔 너무나 빠르고 또 필사적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할머니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이따금씩 치는 번개 불빛뿐이었습니다. 산을 오를수록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는 마치 수많은 영혼이 통곡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30분쯤 산을 올랐을까요? 할머니가 멈춰선 곳은 산 중턱,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수풀이 우거진 으슥한 공터였습니다. 그곳에는 벼락을 맞아 반쯤 타버린 고목 한 그루가 흉물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굵은 나무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숨죽여 할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고목 아래 흙이 봉긋하게 솟아오른 작은 언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김치통을 옆에 내려놓더니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철퍽, 철퍽, 쓱쓱. 도구도 없이 오로지 앙상한 두 손으로 진흙바닥을 긁어내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손톱이 돌부리에 걸려 깨지고 손가락 마디에서 피가 배어 나와 빗물과 섞여 흘러도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아니면 형벌을 받는 죄인처럼 미친 듯이 흙을 파내고 또 파냈습니다. 엄마가 왔어. 엄마가 왔어. 춥지? 배고프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주문 같았습니다. 어느 정도 구덩이가 깊어지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두었던 김치통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확! 비바람이 부는 방향이 바뀌면서 김치통에서 나온 역한 냄새가 준호 씨의 코를 찔렀습니다. 썩은 고기 냄새, 그리고 비릿한 피 냄새. 할머니는 통 안에 가득 차 있던 붉은 덩어리들을 꺼내 구덩이 속으로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붉은 핏물이 구덩이 속 흙을 시뻘겋게 물들였습니다. 그것은 제사라기보다는 마치 악마에게 바치는 기괴한 곡물처럼 보였습니다. 준호 씨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낮에 할머니가 했던 말, 산신령이 노하면 뼈도 못 추려라는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저 구덩이 속에 묻혀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말 마을에서 사라진 고양이들의 사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존재가 저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일까요?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고기 한 점까지 탈탈 털어넣은 뒤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 새끼.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 이 늙은 년이 죽어야 하는데. 그 처절한 통곡 소리가 천둥 소리와 섞여 산 전체를 울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머리 바로 위에서 거대한 천둥이 치며 세상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준호 씨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무릎 꿇고 있는 고목나무 뒤 어둠이 짙게 깔린 수풀 사이로 수십 개의 눈동자가 동시에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하게 혹은 붉게 빛나는 짐승의 안광, 그것들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10여 쌍이 넘는 눈동자들이 반원을 그리며 할머니와 구덩이를 포위하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들은 굶주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후들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친구들이 바로 저것들이었단 말입니까? 저 붉은 고기 덩어리를 받아먹기 위해 지옥에서 올라온 요괴들처럼 그것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할머니의 등 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위험해. 할머니가 위험해. 공포심이 극에 달했지만 눈앞에서 노인이 짐승들에게 찢겨 죽는 것을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준호 씨가 어떻게든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던 순간이었습니다. 우지끈 발밑에 있던 마른 나뭇가지가 빗속에서도 선명하게 부러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현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의 통곡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숲을 뒤에서 번뜩이던 수십 개의 눈동자들도 동시에 준호 씨가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정적 속에서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빗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할머니의 얼굴은 낮에 보았던 그 노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입가에는 김치통에서 묻은 붉은 피가 번져 마치 입이 귀 밑까지 찢어진 듯 보였고 눈은 흰자위가 가득해져 있었습니다. 귀신보다 더 귀신 같은 몰골을 한 할머니가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준호 씨를 정확히 노려보며 짐승처럼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내 새끼밥 뺏어 먹으러 온 놈이냐? 할머니의 고함과 동시에 숲을 뒤에 숨어 있던 검은 그림자들이 일제히 튀어나올 듯 꿈틀거렸습니다.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였고 준호 씨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철퍼덕? 준호 씨는 엉덩방아를 찌우며 진흙탕 속에 주저앉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힘이 풀린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고 눈앞에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형상을 한 심옥분 할머니가 나처럼 휘어쥔 손을 치켜들고 서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할머니의 얼굴 위로 깊게 패인 주름들이 마치 흉터처럼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등 뒤 어둠 속에서 붉게 타오르던 수십 개의 눈동자들이 일제히 준호 씨를 향해 튀어나왔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준호 씨가 비명을 지르며 팔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목덜미를 물어뜯을 것이라 생각하며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살과 뼈가 분리되는 고통을 각오했던 그 짧은 찰나 귓가를 때린 것은 맹수의 포효가 아니었습니다. 깨갱, 깅, 깅. 그것은 겁에 질린 짐승의 애처로운 신음소리였습니다. 준호 씨가 슬그머니 눈을 떴을 때 그가 본 것은 지옥의 사냥개들이 아니었습니다. 비에 쫄딱 젖어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털이 뭉텅이로 빠진 유기견 떼였습니다. 녀석들은 준호 씨를 공격하기는커녕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에게 겁을 먹고 할머니의 다리 뒤로 숨거나 바닥에 배를 깔고 꼬리를 말아넣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의 눈동자들의 정체는 바로 마을에서 쫓겨나고 주인에게 버림받아 산속으로 숨어든 유기견들의 굶주린 눈빛이었던 것입니다. 녀석들은 준호 씨를 노린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바닥에 쏟아놓은 그 붉은 고기 덩어리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할머니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보호하듯 떨고 있는 개들을 등 뒤로 감싸 안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할머니의 회색 카디건이 축 늘어져 더욱 왜소해 보였습니다. 누구? 내 새끼밥 뺏어 먹으러 온 도둑놈이가? 저리 가라. 썩 꺼지라. 할머니가 바닥에 떨어진 흙덩이를 집어 던졌지만 그 손길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던져진 흙덩이는 준호 씨의 발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힘없이 부서졌습니다. 그제야 준호 씨의 코끝에 훅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아까 맡았던 그 비릿한 피냄새와 역한 악취. 정신을 차리고 김치통에서 쏟아진 내용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사람의 장기도 끔찍한 주술도구도 아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버려질 법한 자투리 비계 덩어리들, 그리고 싸구려 분홍 소시지를 숭덩숭덩 썰어 넣은 잡동사니 꿀꿀이 죽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밤 그토록
무겁게 들고 날랐던 김치통의 정체는 바로 산속에 숨어 사는 이 불쌍한 짐승들을 먹이기 위한 특식이었던 것입니다. 손톱 밑에 끼어 있던 검은 피는 정육점에서 얻어온 핏물, 뚝뚝 떨어지는 고기 부속물을 맨손으로 손질하다 생긴 영광의 상처였던 것이지요. 긴장이 풀리자마자 걷잡을 수 없는 허무함과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준호 씨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빗속에서 외쳤습니다. 어르신, 접니다. 낮에 찾아갔던 사회복지사 강준호입니다. 해치러 온 거 아니에요. 준호 씨의 목소리에 할머니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노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흐릿한 눈으로 준호 씨를 한참이나 뜯어보던 할머니가 갑자기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흙탕물 범벅이 된 바닥을 손으로 더듬으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다 쏟았다. 우리 뽀실이 밥 다 쏟아서 어쩌누. 배고플 텐데. 할머니는 흙과 뒤섞인 소시지 조각을 주어 자신의 옷에 벅벅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다시 그 작은 흙무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먹어라. 흙 묻어도 괜찮다. 엄마가 깨끗하게 닦았다. 준호 씨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뽀실이라고 부르는 대상, 3개월 전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실종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 할머니가 묻어준 것은 이미 숨을 거둔 반려견이었습니다. 봉긋 솟은 흙무덤 앞에는 비에 젖은 낡은 개밥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밥그릇에는 뽀실이라는 이름이 서툰 매직 글씨로 쓰여 있었지요. 할머니는 이미 죽어 땅속에 묻힌 개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밥을 먹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두 사람을 고립된 섬처럼 만들었습니다. 준호 씨는 조심스럽게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할머니의 얼굴은 며칠 굶은 사람처럼 퀭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질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뽀실이는 죽었잖아요. 여기 묻혀 있잖아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번개같이 고개를 돌려 준호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광기보다 더 깊은 처절한 부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 죽었어.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뽀실이 그냥 자는 거야. 날이 추워서, 땅속이 너무 추워서 웅크리고 자는 거라고. 할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흙무덤을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진흙이 할머니의 볼과 가슴을 더럽혔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땅속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그치? 뽀실아, 대답 좀 해봐라. 이 양반이 너 죽었다고 거짓말한다. 얼른 일어나서 짖어봐라. 멍 하고 짖어봐.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빗소리와 천둥소리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젖은 등 뒤로 앙상한 유기견 한 마리가 다가와 할머니의 젖은 어깨를 하찼습니다. 그제야 할머니의 입에서 참아왔던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지독한 외로움의 비명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늙고 병든 노인에게 저 작은 무덤 속의 강아지가 어떤 의미였는지 말입니다. 기억의 태엽을 잠시 뒤로 감아봅니다. 10년 전 영감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마저 서울로 가버린 뒤 발길을 끊었을 때 옥분 할머니의 세상은 멈춰버렸습니다. 넓은 안방에 덩그러니 남겨진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말동무였던 적막한 집. 밤이면 뼈가 시리도록 파고드는 냉기보다 무서운 건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공포였습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뽀실이었습니다. 동네 쓰레기장을 뒤지던 주먹만한 똥강아지. 어미를 잃고 빗속에서 떨고 있던 그 녀석의 눈망울이 꼭 자식 잃고 서성이던 자신의 처지와 닮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녀석을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니도 갈 데 없나? 나도 없다. 우리끼리 살자. 그날부터 뽀실이는 할머니의 남편이자 자식이자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에도 바쁘다며 전화 한 통으로 때울 때 뽀실이는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그 거친 손길을 받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다 억울한 소리를 듣고 와서 부엌 구석에 앉아 울 때면 뽀실이는 낑낑거리며 다가와 눈물 젖은 할머니의 뺨을 까칠한 혀로 닦아주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니밖에 없다. 사람보다 네가 낫다. 할머니는 맛있는 것이 생기면 당신 입에 넣기보다 뽀실이 밥그릇에 먼저 덜어주었고 겨울밤 보일러 기름이 떨어져 방바닥이 얼음장 같을 때면 둘이 꼭 껴안고 체온을 나누며 버텼습니다. 뽀실이의 심장 소리는 할머니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짐승에게 더 빨리 흘렀습니다. 15년을 산 뽀실이는 눈이 멀고 다리를 절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의 수술비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씹기 힘들어하는 녀석을 위해 고기를 잘게 다져 끓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3개월 전 그날 밤 뽀실이는 할머니의 품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지 마라. 뽀실아, 제발 가지 마라. 나 혼자 두고 어디 가노. 할머니가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녀석은 마지막 힘을 짜내 할머니의 손을 한번 학고는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녀석의 몸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할머니의 마음속 어딘가도 뚝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치매는 그때부터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뇌는 뽀실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은 기억을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할머니는 뒷산 나무 아래 뽀실이를 묻어주고도 매일 밤이 되면 아이고 배고프지 하며 밥을 챙겼습니다. 땅속에 있는 녀석이 추울까봐 김치통에 따뜻한 고기 국물을 담아 나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낮에는 잊었다가도 밤만 되면 뽀실이가 짖는 환청이 들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현재 폭우가 쏟아지는 산 중턱. 준호 씨는 할머니의 구분 등 위로 쏟아지는 비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친 마녀라 불리던 이 노인은 그저 사무치게 외로운 어머니였을 뿐입니다. 떠난 자식을 잊지 못해 썩어가는 무덤에 밥을 차려주는 고장난 기억을 가진 슬픈 어머니. 할머니는 진흙탕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데려가고 그 추운 날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 먹이고 보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삐져서 안 나온다. 뽀실아, 엄마가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나와봐라. 할머니의 손톱이 흙바닥을 긁어 손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준호 씨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우비를 벗어 할머니의 어깨에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흙투성이가 된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 짐승의 피와 흙이 뒤섞여 엉망이 된 그 손은 누군가를 사랑했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뽀실이 알 거예요. 할머니 마음 다 알 거예요. 준호 씨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발작적으로 몸을 떨던 할머니가 서서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준호 씨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뽀실이가 꿈에 안 나오는 건요. 할머니가 너무 슬프게 울어서
자기가 나타나면 할머니가 더 올까봐. 그래서 못 오는 걸 거예요. 뽀실이 따뜻한 곳으로 잘 갔어요. 제가 장담해요. 준호 씨의 말에 할머니가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짜가? 우리 뽀실이 배 안 고픈가? 네, 안 고파요. 저기 보세요. 뽀실이 친구들이 다 먹어줬잖아요. 뽀실이가 친구들 배고프니까 나눠준 거예요. 준호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할머니가 쏟아놓은 고기죽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 유기견들이 있었습니다. 녀석들은 그릇을 싹싹 비우고는 할머니 쪽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의 눈에서 초점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가장 가까이 다가온 누렁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니들이라도 배부르면 됐다. 우리 뽀실이가 착해서 친구들 먹이려고 그랬는갑다. 할머니의 손길을 받은 누렁이가 젖은 몸을 털며 할머니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한 체온, 죽은 뽀실이의 차가운 흙무덤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가 할머니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할머니는 김치통을 놓아버리고 그 더럽고 냄새나는 유기견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빗소리보다 더 큰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산을 울렸지만 그것은 아까와 같은 절망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긴 세월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토해내는 치유의 통곡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우비도 없이 비를 맞으며 그 곁을 지켰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드러나는 두 사람과 강아지들의 모습은 기괴한 스릴러의 한 장면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수채화처럼 보였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김치통은 이제 흉기가 아닌 빈 그릇이 되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비워진 것은 김치통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죄책감과 그리움도 오늘 밤 비와 함께 조금은 씻겨 내려갔을까요? 준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이 슬픈 소풍을 끝내드려야겠다고. 그리고 혼자 남은 할머니에게 다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려야겠다고 말입니다.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봉산마을의 아침은 유난히 투명했습니다. 간밤에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천둥 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씻겨 내려간 하늘 위로 눈이 시릴 만큼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그 눈부신 햇살은 골목 구석구석 곰팡이 핀 담벼락과 깨진 기와 조각 위에도 공평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따스한 볕은 마을 꼭대기 가장 춥고 어두웠던 심옥분 할머니의 마당에도 스며들었습니다. 보십시오. 마당 한가운데 수도가에서 준호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무언가를 닦고 있습니다. 붉은색 플라스틱 김치통입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공포의 상징이었던 그 통은 거친 수세미질에 묵은 때가 벗겨지며 본래의 평범한 주황빛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할머니가 주섬주섬 짐을 챙겨 나옵니다. 헝클어졌던 백발은 곱게 빗어 넘겨져 있고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었던 손톱 밑은 하얗고 정갈해졌습니다. 비록 옷은 여전히 낡은 몸빼 바지였지만 할머니의 표정만큼은 긴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묘하게 평온해 보입니다. 어르신, 준비 다 되셨어요? 준호 씨의 물음에 할머니는 품에 안은 하얀 광목천 꾸러미를 소중히 다독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안에는 뽀실이가 생전에 좋아했던 삑삑이 장난감과 녀석이 덮던 낡은 담요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산을 오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 아닙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풀벌레가 노래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대낮의 산길입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무거운 김치통 대신 가벼운 지팡이가 들려 있고 준호 씨의 등에는 삽과 묘목 한 그루가 지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젯밤 그 음산했던 고목나무 아래가 아니었습니다. 준호 씨가 미리 봐둔 산등성이 넘어 햇볕이 가장 오래 머무는 양지바른 언덕이었습니다. 아래로는 봉산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위로는 가리는 것 없이 하늘이 탁 트인 명당 중의 명당이었지요. 준호 씨는 땀을 닦으며 땅을 팠습니다. 깊고 따뜻한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광목천에 싼 뽀시리의 유골함 사실은 작은 항아리을 그 구덩이 속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뽀시라, 여기가 새 집이다. 춥지도 않고 축축하지도 않다. 이제 캄캄한 데서 떨지 말고 여기서 따뜻하게 해바라기 하면서 푹 자라. 할머니가 흙을 한 줌 쥐어 뿌리자 바람이 불어와 흙가루를 부드럽게 흩날려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연이 보내는 위로의 손길 같았습니다. 봉분을 다듬고 그 옆에 준호 씨가 가져온 작은 철쭉나무를 심었습니다. 봄이 되면 붉은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뽀시리의 심심함을 달래줄 것입니다. 할머니는 무덤가를 한참이나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빗속에서 모든 눈물을 쏟아낸 덕분일까요? 아니면 이제야 비로소 녀석을 제대로 보내주었다는 안도감 때문일까요?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펴고 먼 하늘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참말로 고맙다, 젊은 양반. 내 죽을 때까지 이 은혜는 못 잊을 기다. 준호 씨는 말없이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아들였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가 시끌벅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를 보고 슬금슬금 피했을 마을 사람들이 웬일인지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부녀회장 박 여사가 서 있었지요. 준호 씨와 할머니가 나타나자 박 여사가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의 손에는 갓 담근 겉절이와 장조림이 담긴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기, 옥분 할머니. 박 여사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할머니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박 여사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참말로 주책이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강 선생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그게 고양이 잡은 게 아니라 죽은 강아지 밥 주러 다닌 거라면서요. 뒤에 서 있던 슈퍼덱도 세탁소 아저씨도 멋쩍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고양이 간을 빼먹는 마녀라는 흉흉한 소문이 죽은 자식을 잊지 못한 슬픈 어미라는 진실로 바뀌는 데는 반나절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는 민감했지만 사실 슬픔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존재들이니까요. 이거 좀 드셔보슈. 할머니 맨날 물에 밥만 말아 드신다며. 입맛에 맞을란가 모르겠네. 박 여사가 내민 반찬통을 할머니는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음식을 건넨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찬통을 받아든 할머니가 목이 메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고맙소. 냄새가 참 좋네. 그날 오후 할머니의 좁은 마루에는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박 여사가 가져온 겉절이에 밥을 비벼 먹으며 할머니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기괴하고 섬뜩한 웃음이 아닌 수줍고 소녀 같은 미소였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손톱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리고 그 눈빛이
얼마나 선한지 그제야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오해라는 짙은 안개가 걷히자 그곳에는 그저 외로움에 지친 평범한 이웃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계절이 바뀐 어느 늦가을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10월의 어느 날 준호 씨가 다시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호 씨의 품에는 누런 털 뭉치 하나가 안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 왔어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던 할머니가 반가움에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준호 씨는 조심스럽게 품에 안은 강아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쪽 귀가 살짝 접히고 눈망울이 유난히 맑은 누런 강아지. 바로 그 비오던 날 밤 산속에서 할머니에게 가장 먼저 다가왔던 그 유기견이었습니다. 이 녀석 보호소로 보냈는데 입양이 안 돼서 안락사될 뻔했어요. 제가 임시 보호라도 하려고 데려왔는데 자꾸 할머니 댁 쪽만 보고 짖길래 준호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바닥에 내려진 누렁이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돌리며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의 낡은 버선 발등 위에 턱 하고 자신의 턱을 괴고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발등의 턱 괴기. 그것은 죽은 뽀시리가 할머니에게 밥을 달라고 조를 때마다 하던 특유의 버릇이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개가 있지만 할머니의 발등, 그 오목한 곳을 정확히 찾아 턱을 괴는 녀석은 뽀시리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네가, 뽀시리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묻자 누렁이는 낑 하고 짧게 짖으며 할머니의 손바닥을 핥았습니다. 그 까칠까칠한 혀의 감촉. 할머니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털색은 다르고 생김새는 조금 다르지만 그 눈빛 속에 담긴 영혼은 분명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아이였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먼 길 돌아오느라 욕봤다. 내가 니를 몰라볼 뻔했다. 할머니가 누렁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누렁이도 할머니의 품이 익숙한 듯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 노인과 강아지의 재회는 눈물겹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준호 씨는 코끝이 찡해져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뽀시리는 혼자 남을 엄마가 걱정되어 저 산속에서 친구의 몸을 빌려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시간이 흘러 다시 1년 뒤 봉산마을의 재개발은 조금 늦춰졌고 할머니의 집은 여전히 그 언덕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문은 밝은 하늘색 페인트로 칠해졌고 잡초가 무성하던 마당은 작은 텃밭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햇볕이 가장 잘 드는 평상 옆에는 붉은 김치통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뚜껑은 없습니다. 바닥에는 물 빠짐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그 안에는 핏물 대신 기름진 흙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흙 위에는 노란 국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죽음과 공포를 담아 날랐던 그 통이 이제는 생명과 향기를 품은 화분이 된 것입니다. 누렁아, 밥 먹자. 할머니의 활기찬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고 할머니는 김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을 그릇에 담아줍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하얀 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리며 날아왔습니다. 나비는 국화꽃이 심긴 붉은 김치통 위에 잠시 앉았다가 밥을 먹는 누렁이의 코끝을 스치듯 날아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밥숟가락을 멈추고 그 나비를 바라봅니다. 거참 때깔 한번 곱네. 뽀시리 니도 밥
밥 먹으러 왔나? 할머니의 얼굴에 주름진 미소가 번집니다. 나비는 할머니의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다가 파란 가을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밤 12시가 되어도 김치통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따뜻한 아랫목에서 누렁이를 품에 안고 내일 아침에 피어날 꽃을 기대하며 편안한 잠을 청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낡은 골목의 어둠 속에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외로움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밝히는 건 거창한 조명이 아닙니다. 식사하셨어요?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편견 없이 바라봐주는 다정한 눈빛. 그것만 있다면 피 냄새 나는 김치통도 언젠가는 꽃을 피우는 화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봉산마을 꼭대기집, 국화향기. 그윽한 그 마당에는 오늘도 붉은 김치통이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빛나고 있습니다.